그 양 같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53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와 연결되는 거라고. 이게요. 변화산 사건이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 다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의미에서 빛이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뭐래요? 스스로 변모하셨다. 빛이 나셨다. 스스로. 왜? 하나님은 영광이시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왕국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에 등불이 없대요. 빛이 없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변화된 모습, 앞으로에 이뤄질, 왕국에 이뤄질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등을, 지나가는 등을. 그랬는데도 모세의 얼굴이 아주 그냥 빛보다 더 환하게 밝은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빛 때문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뒷모습만 봤는데도 하나님의. 근데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변화산 사건이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빛을 전하는 게 교회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신학 박사잖아요. 에베소서 1, 2장에서 교회를, 우주적 교회를 제가 박사과정에서 썼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바로 그 교회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빛을 어디에 비춰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TV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나오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대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끝. 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거나 어떤 세상이 열려요. 교회 시대가 열리자.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땅속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빛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그래서 그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또 우리에게 야고보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안수기도를 받으래요. 병을 고침을 받으래요. 교회의 장로들은 지금 시대의 이 장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이때 당시는 초대교회니까 이때 당시는 교회 시대잖아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이런 12제자가 다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장로가 뽑히는 거예요. 장로가. 그래서 최초의 장로가 누구? 베드로.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최초의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또 장로가 있는데 또 무슨 장로냐? 그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네.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네, 그래서 오늘 헬몰산의 변화산의 사건은 율법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 또 대원을 마지막으로 하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다. 구약이 이제 끝난다. 구약이 끝나는 시대다. 그걸 말하는 거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대원자 대표하는 엘리야를 더불어 만났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으심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다.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혼비백산을 했어요. 또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지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실패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출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실패가 아니고 뭐예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즉, 그분의 죽으심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광, 영광의 빛. 그분의 변화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에서 이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요.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는 자신 앞에 벌어진 놀라운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광경을 보면서 혼비백산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 변화진 모습으로 대화하는 걸 보고 혼미백산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정신이. 그래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초막 셋을 짓겠대. 베드로는요, 성격이 참 되게 앞서가는 사람이, 성급해요. 앞서가는 사람이요. 부디를 보면 못 참는 막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갖고 막 예수님이 막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막 그냥 가나요. 예수님 앞에 책망을 하는 것처럼 막 그작 그냥 말이 먼저 나와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 정도의 혈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입에서 지금 혼비백산을 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에게 짓겠다고. 얼마나 황홀한 모습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걸 떠나기 싫은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이 초막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초막은 한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잖아요. 200만에서 300만을 이끌고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장막을 짓고 살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장막을 짓고 살고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초막절. 그때는 집을 떠나서 사람들이 이 야외에 가서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텐트지요. 텐트를 짓고 거기서 초막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나그네들 있잖아요. 나그네 여행자들 위해서 초막을 져서 그 사람들 나그네들 지나가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초막을 져서 거기서 잠도 자게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초막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유래를 따라서 지금 그 베드로가 혼비백산한 가운데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초막에 거할지니 43절에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 자손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44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의 명령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뭐라고요? 이래 동안 이래면 7일이죠. 7일. 이래 동안 어떻게 했대요? 초막을 짓고 광야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래 동안.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금방 제가 뭐라 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생활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금 43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의 자손들에게 알게 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나그네들을 위해서 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초막을 짓고 지금은 없겠죠.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 초대교회 때 그때만 해도 초막절은 그렇게 지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이거. 그래서 이 베드로가 혼비백산한 가운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 이 초막을 짓겠다는 말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하는 것은 이상과 기대는 결코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킬 때에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합당한 자가 된다.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사실 다윗 왕이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졌어요. 사람도 많이 죽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마음에 합한 자사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많이 져요. 짓는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지면서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신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해서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을 보라고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죄를 짓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범죄자들 보잖아요. 말하자면 이재몽이라든가 문재영이라든가 더불어당의 그 포악함 보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조작을 하고 이중교사를 시키고 남을 등을 쳐먹고 재판을 받는데도 재판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안 간대 재판에. 그래서 이재몽이라는 자가 재판을 자기 출석 안 한 이재몽이가 출석 안 한 재판이 몇 번인지 알아요? 54번인가 돼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안 가요. 일반 사람 같으면 그 판사가 검찰이 그냥 놔뒀겠어요? 당장 체포하죠. 당장 구속해버리죠. 그렇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측근들이 8명이나 이재명을 때려 죽고 살인을 당했는지 아니면 자살을 했는지 진짜 모르죠. 그거는. 근데 이재명이와 관련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죄를 뉘우치지 않잖아요. 뉘우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뭘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5.18과 같은 폭동이 일어날 거다. 또 4.3 사건 같은 그 폭동을 일으킬 거다라고 협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영식 주심 재판관에게 협박을 해서 그 자녀의 그 범죄 그걸 가지고 뒤에서 협박해서 너 인용 안 하면 네 아들 깜빵 보낼 거야. 조한창에게 접근해서 뒤에서 네 딸 이거 불법 취업한 거 이거 깜빵 보낼 거야 하니까 손들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판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8명의 판사들이 계엄령은 죄래요.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란죄 80% 계엄령 불법 계엄령이라면서 20%를 통과를 시켜서 헌법재판소에다 갖다 줄 때는 내란죄 80%를 빼버렸어요. 20%만 갖고 했어요. 그게 판결입니까? 원래 각하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했잖아요. 초시계까지 문영배라는 자가 갖다 놓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리고 홍장원이와 곽종건이가
거짓말한 거. 한 수십 번 거짓말했죠. 말을 바꾸는 것도. 그 그림도 그렇고, 홍장원의 그림. 근데 그거를 다 헌법재판, 그러니까 문영배가 판결문 읽는 거 봤잖아요. 다 괜찮다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 했다는데도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그 거짓말을 한 곽종근의 그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하고, 응? 인원을 빼내다는 거를 김병주가 뭐라겠어요. 다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곽종근이가 그걸 깜빡해갖고 인원을 빼내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김병주가 뭐라겠어요. 그다 얼른 저기 해갖고 의원을 빼내라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요. 홍장원이의 그 글, 무슨 뭐 그림 같은 글 5번이나 바뀌는 거, 그것도 쳐줬잖아요. 그것도 사실이라고. 이게 재판관입니다. 자, 형사 재판에서요, 형사 소송법에는요 뭐가 있냐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재판받을 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말을.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이게 뭐예요? 인듀비오 레오라는 말인데, 이게 라틴어예요. 이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근데 그 의심스러운 모든 재판이 지금 다 의심스러웠잖아요. 재판 진행하는 거 봤잖아요. 녹화도 된 거. 다 거짓말하고 하는 거. 근데 그걸 다 쳐주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자, 그리고 거기서 뭘 하겠어요. 더불어당에서 헌법재판관들 여야가 합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의원수도 밀고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원래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다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해야 돼. 인사청문회를. 근데 마흔여기 했습니까? 인사청문회 합의로? 그리고 조한창이 정계선 했습니까? 더불어당 혼자 했어요. 더불어당. 근데 그걸 쳐줬어요. 그러면서 임명 안 한다고 누구를 탄핵을 했어요? 임명 안 한다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박근혜 때를 생각해보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총리가 이미선인가를 임명하려고 할 때 대행으로서 그때 더불어당에서 뭘 하겠어요? 당신에게는, 대행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하지 말라. 몇 개월 동안 떠들다가 결국은 못했어요. 대통령,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인용되고 나서, 탄핵되고 나서, 그때서 이미선이를 임명을 했어요. 그때 임명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인용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추미애, 박범계, 또 누구야?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그때 뭘 하겠냐? 황대행 첫 인사 권한 대행에게 뭘 하겠냐? 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황교안 대행 탄핵 착수해야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선일보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재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그 다음에 대통령 지위 유지, 제목이 이거예요. 더불어당 판사 출신 추미애 뭐라겠냐?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2017년 2월 1일 자기 페이스에 올린 거예요. 그 다음 박범계 뭐라겠냐.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2017년 2월 1일 박주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 다시 한번요. 박주민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 2017년 2월 1일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자, 박범계가 이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박범계 자기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했기에 더욱 경계합니다. 탄핵 결정을 미루려는 꼼수다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박범계 또 뭐라겠냐.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후임 지명과 임명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언제? 2017년 2월 2일 날 대법원장의 지명권과 행사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겠냐? 어찌 되었든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과연 임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겠지요. 권한 대행은 장관 임명권도 없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하물며 행정부가 아닌 헌법기관 구성권의 일환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요. 밑에 쭉 있어요. 더 이렇게 말했다고. 이게 언제? 2017년 2월 2일. 자, 그 다음에 추미애 2017년 2월 1일. 위에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라겠냐. 중간에 보면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교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언제? 2017년도에. 근데 지금 2025년 어떻게 됐어요? 안 한다고 왜 안 하냐고 마은혁이, 정계선이, 조한창이 안 한다고. 유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또 본투표가 며칠 안 남았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리더의 자격 그리고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그 조직이 잘 운영이 될까? 그래서 오늘 5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유치원생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숙한 애국 국민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괴감을 느끼는데요. 자, 거짓말을 하면 결국 신뢰가 무너져서 양치기 소년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욱하는 마음에 혹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범죄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반성을 잘못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후회하면서 뉘우치면서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아주 부정부패의 비리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아무런 잘못 반성도 회개도 뉘우침도 없는 그런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범죄자가 리더가 되면 결국에는 그 조직 전체가 엘살바도르가 돼버립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교도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돼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밴댕이 소갈딱지만 또 못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망해. 조직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리더가 되려면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가정이.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 먼저 돼야겠죠? 근데 가족들끼리 허구한 날 쌈박질하고 욕하고 가족들이 맨날 범죄나 저질러가지고 깜빵 들락거리고 법원 들락거리고 검찰청 들락거리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면 결국 그 조직도 그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모인 게 결국에는 국가가 됩니다. 가정들의 모임이 국가고 그렇다면 그 가정은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정도 하나 제대로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망해요. 망해.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선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한미동맹, 넓게는 한미일, 이 태평양 자유 세력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국중러,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와는 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국중러와 친하고 미국, 일본과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세계의 역사, 이 세계의 흐름에 완전히 그거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걸 떠나서 이번 선거는 완전히 뭐죠? 무효예요. 무효.
와, 저는 어떻게 선거 첫날부터 이렇게 부정이 많이 나오는 선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죠? 이 선관위가 갈수록 점점점 엉망이 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헌법기관이라고 감사도 거부, 수사도 거부, 재판도 거부, 다 거부하죠? 그리고 사람 채용한다고 해서 다 채용 비리로 자기 측근들만 채용하니까 이게 점점 개판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무슨 투표지가 나왔어요. 투표지 들고 밥 먹으러 갔다 오고 남편 거 투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남편 것만 투표했겠어요? 모르죠. 또 친구 것도 했는지 자식 것도 했는지. 그럼 그런 사람이 한 명밖에 없겠습니까? 전국에? 널렸죠. 널렸어. 그 사람 한 명이 걸린 것 뿐이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투표가 돼 있는 용지가 회송용 봉투에 나왔다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 수사 시작도 안 했는데 선관위는 자작극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자작극이 아니라 선관위의 조작극입니다. 조작극! 맞죠? 자작이 아니라 조작이에요. 조작! 그 선관위 설명은 그 사람이 봉투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받아다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짓을 했다면 CCTV 뒤져가지고 벌써 긴급 체포가 됐겠죠? 근데 아직까지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선관위의 조작입니다. 조작!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굉장한 법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조직이 있어야겠죠? 보니까 지금 대법원이 중요해요. 대법원. 지금 작년에 우리 자유통일당이 총선 무효선거 소송을 제기한 거 아시죠? 이거를 작년 4월에 제기했는데 벌써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는데요. 재판을 아직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자, 이제 선거가 끝나고 지금 대법원이 지난달에 굉장한 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내렸죠? 거짓말이라고 판결 내렸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금 완전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이 끝나면 분명히 누군가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 총선 때도 보통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봉인지를 스티커를 붙였다 띄었다 지 맘대로 하고 있죠? 사실상 봉인을 안 한 겁니다. 이건 스티커를 붙였다 띄었다는 거는 봉인을 안 한 거고요. 이 관외 사전 투표를 밤에 바구니에다가 집어와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시죠? 이게 집어넣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봉인 스티커를 떼었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그 관외 사전 투표를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이게 오픈된 채로 갖고 내려왔다는 게 문제예요.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오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집어 들어갔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누락됐는지, 추가됐는지, 바꿔치기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선거 무효. 그래서 대법원은 작년 총선 선거 무효 판결을 실시하라. 선고하라. 판결하라.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벌써 불법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번 대선도 무효 판결을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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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감사합니다.